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예. 네, 오늘은 도시전설이나 괴담이 아니고 바로 기괴한 상식 낭독회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사실인 그런 신박하고 기괴한 상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신박하고 기괴하고 으스스한 상식들이 우리의 단잠을 불러일으킬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인데요. 코스트코의 연회비가 비싼 이유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이거는 궁금했습니다. 예, 저희 집에도 근처에 코스트코가 있는데 한 10분 거리에 있거든요. 사실은 코스트코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집 근처에 생겼으니까 가볼까 해서 갔는데 여기 이제 연회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입을 했는데 혹시 코스트코에 회원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코스트코에 들어가려면은 그 회원 카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들어갈 때 바코드 삑 찍고 결제할 때도 삑 찍고 이런 식으로 꼭 그 카드가 있어야만 돼요. 근데 그 카드가 꽤 비쌉니다. 예, 지금 가격을 좀 보니까 일반 회원이 43,000원이고요. 비즈니스 회원이 38,000원, 그리고 이그제큐티브 회원이 86,000원이네요. 야, 이 정도면은 일반적인 뭐 신용카드의 연회비랑도 맞먹는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일반 마트가 이렇게까지 연회비가 비쌀 이유가 있냐 이거죠. 과연 왜 그렇게 비싼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고요. 코스트코에 대한 문서입니다. 코스트코 홀세일이라고 하는 마크가 보이네요. 미국 시애틀에 1983년에 설립된 그런 마트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이 적혀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트코는 회원제 창고 매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은 매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권을 구매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회원권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회사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순영업이익의 72% 이상이 회원권 수수료에서 발생했고요. 2024년도에는 65.6%가 회원권의 수수료로 회사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트코는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판매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 상품 하나를 팔았을 때 남는 마진율이 2%입니다. 2% 남기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코스트코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회원권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게 더 회사 입장에서 이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역으로 말하면 사실 물건 자체는 굉장히 저렴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진율이 굉장히 낮으니까. 아니 2% 남기는 데가 어딨어. 예. 일반적인 식당들도 한 50% 남기나요? 40% 남기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2%를 남기는 거야. 그 모자란 이득을 회원권으로 채운다는 거죠. 네. 어쨌든 또한 코스트코에는 홍보와 관련된 부서가 전혀 없고요. 외부 홍보도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한 비용도 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아낀 돈을 전부 좋은 상품을 매입하는 것에 쓴다는 거죠.
게다가 코스트코는 다른 마트들과 다르게 여러 가지 물건을 다양하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소규모의 거의 바뀌지 않은 상품 품목들을 한두 가지만 취급하면서 더 낮은 가격으로 많은 양의 단위를 판매하는 것을 전략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월마트의 경우에는 14만 개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코스트코는 그에 비해 3,700개의 상품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단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더불어서 코스트코는 개별 제품의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입고를 아예 받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 11월 달에 청량음료 제조업체인 코카콜라에서 콜라를 팔았는데 야, 우리가 얼마에 팔게 라고 한 그 가격이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코스트코는 코카콜라야, 그건 너무 비싸다.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우리한테 넘겨라 라고 했는데 코카콜라에서는 가격을 안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카콜라 제품의 입점 자체를 그냥 중단해버렸습니다. 코스트코에서. 이 정도의 결단력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 무슨 회원권이 무슨 5만 원이나 해. 왜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상품을 파는 것보다 회원권을 파는 게 이들의 거의 유일한 산소 호흡기였던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던 거였네. 그죠? 이걸 보니까 갑자기 코스트코가 좀 착해 보이고 갑자기 회원권을 사는 게 그다지 나쁜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걸로도 보이기도 하네요. 근데 확실히 저도 이제 집 근처에 코스트코가 있고 그다지 막 줄 서서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평택이니까 서울 양재 이런 데보다는 훨씬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종종 가긴 가는데 사실 살 게 별로 없긴 해. 솔직히 말해서 막 비교해서 산다기보다는 그냥 이들이 꺼내놓은 거를 마음에 들면 사고 싫으면 말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코스트코가. 그래서 사실 막 선택해서 산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탄수화물을 좀 끊고 있는 입장이라서 고기 같은 거 좀 대용량으로 살 때만 가거든요. 그때 빼고는 거의 안 가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네. 이들은 많이 해서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저렴한 것만 골라서 파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였다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커크랜드라고 하는 이제 자기업이랄까? 요게 있습니다. PB 브랜드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트코에서 자체 개발한 상품들을 이제 커클랜드라고 하는 브랜드를 따가지고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데 요게 이제 원래 본사가 있는 곳의 위치가 커클랜드였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것이었다 라고 하는 추가적인 재미있는 이야기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코스트코가 이런 비밀이 있었을 줄이야. 그런 신박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새도 오줌을 싸는가? 식사하시던 분들에게는 참 죄송한 그런 주제입니다. 글쎄, 새가 오줌을 싸나?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새에 큰 관심이 없어서. 근데 확실한 건 새똥은 싼다. 새똥은 실제로 맞아본 적도 있습니다. 길 가다가 기분 참 더럽더라고. 근데 과연 오줌까지 싸느냐 이거죠. 참 궁금한데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브리테니커입니다. 뭐 백과사전으로 유명한 그런 곳인데 사이트도 있었네요. 처음 알았네. 어쨌든 여기에 Do birds pee? 라고 새도 오줌을 싸나요?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죠.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새똥을 본 경험은 있을 겁니다. 마치 흰 색깔의 진흙과도 같은 그런 생김새죠. 하지만 새가 오줌을 싸는 것은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과연 새는 오줌을 싸는 걸까요? 당연하게도 새도 체내에 소변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새는 소변을 저장하는 방광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새의 신장에서 소변이 생성되게 되면은 그 소변은 요관을 따라 내려가서 새의 총 배설강이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설강에 도착을 하면은 소변과 대변이 한데 섞이면서 배설강의 구멍을 통해서 새의 몸 밖으로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새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은 사실 새의 똥만이 아니고 새의 소변과 대변이 함께 뭉쳐진 것이었다 라고 하는 입맛이 싹 도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어쩐지 똥이라고 하기엔 너무 묽은 거야. 그렇잖아요. 예, 이게 똥이라고 하기에는 장 건강이 조금 걱정될 정도로 좀 묽잖아.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게 소변이랑 대변이 함께 나오는 거였군요. 참 근데 이제 그 정해진 곳에다가만 싼다든지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냥 날아가면서 싸고 그냥 앉아있다가 싸고 이러니까 이게 참 별로야. 예. 이게 또 아시겠지만은 얘네들의 그 대변에 약간 돌 비슷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잘 안 닦여요. 심지어 이게 차에 묻으면은 닦는 순간 차에 기스를 내. 그래서 되게 이게 골칫거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딴 건 모르겠는데 사람 위에랑 차 위에다가만 안 쌌으면 좋겠다. 이런 소소한 저의 바램도 말씀 들어보면서 다음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상당히 더러우면서도 참 이게 좀 신기하고 그랬구나 하는 이야기였네요. 그죠? 다음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건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건 별거 아니다. 뭐가 별게 아닐까요? 글쎄, 우리 입장에선 되게 별거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한텐 별게 아닌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거인 것 같죠.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Find Law 라고 하는 변호사 선임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캘리포니아의 주법에 대한 그런 이제 게시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거나 은폐를 시도하는 모든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최대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벌금과 징역을 동시에 선고받을 수 있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의 주법이었습니다. 누가 죽었어. 시체가 발생했어. 그 시체를 내가 은폐하는 게 뭐다? 경범죄다. 야, 캘리포니아는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곳이군요. 야, 시체를 묻는 게 경범죄야? 그 밑에는 이제 어떤 경우인지가 또 써 있거든요. 자,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것은 다음 중에 하나를 의미한다. 1. 시체를 은폐하거나 당국이나 가족이 시체를 발견하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공개적인 행위. 2. 사망자의 신체에 대한 증거, 괄호 열고, 체액이나 조직 등을 포함, 괄호 닫고,를 직접적으로 파기. 3. 사고사의 원인이 되는 물체를 물리적으로 파괴. 라고 하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경범죄로 취급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그렇지 않아? 아니 이게 봐봐요. 뭐가 됐든 간에 뭐 사고로 죽었든 고의로 죽었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시체를 없애는 거
그리고 시체와 연관되어 있는 뭐 사고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둔기 뭐 이런 것들을 은폐하는 게 경범죄라는 거잖아.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딴 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경범죄는 아니잖아 이게. 이거 1년 이하의 징역. 생각해보세요. 시체를 은폐했는데 1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돼. 이거는 미국은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무서운 나라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예. 참 뭐 짧지만 강력한 그런 이야기였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튼간에 뭐 알다가도 모를 그럴 법이었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아주 신박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미국에서는 땡땡 자동차 10대 중에 9대가 땡땡땡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10대 중에 9대가 땡땡땡이다. 야, 그럼 대다수네요. 그러면은 뭔진 모르겠지만 그죠? 과연 어떤 자동차가 10대 중에 9대가 뭐 그런 거인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인사이드 EV라고 하는 전기차를 관련된 어떤 소식들을 다루는 그런 포럼인데요. 여기에 있는 한 기사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BMW, 아우디,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는요, 임대차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90%가 넘는 신차가 구매가 아니라 임대로 구매가 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미국의 경우인 건데 어떤 이야기인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모티브 뉴스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벤츠와 BMW 그리고 아우디의 전기차 모델을 구매하는 비율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구매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0대 중에 9대가 리스 자동차라고 합니다. 이 리스 자동차는요, 자동차를 실제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빌려서 타는, 그러니까 일종의 임대차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아니 구매율을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나? 90%가 되는 사람들이 빌린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근데 그 밑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2022년에 미국에서 물가상승률 감축법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 세액 공제 규정을 새롭게 손봤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전기차를 타게 되면은 이제 보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미국에도. 근데 2022년에 그 법을 손봤다는 거야. 근데 이 세액 공제 혜택이 문제가 미국에서는 북미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아예 받을 수가 없고요. 북미에서 생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원 생산지가 해외라면 3,750달러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만약에 그 배터리가 심지어 중국산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배터리가 중국산이다? 그러면 세액을 일체 감면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전기차로 세금 관련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 자체가 미국에서 되고 배터리도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차를 사야 되는 건데 문제가 그런 차가 몇 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가 몇 대 없어. 그런 온전하게 7,500달러의 세금 혜택을 다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만든 차여야 되는데 미국 차가 몇 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액 혜택이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이제 발생하는 이야기인 건데요. 만약에 리스, 차를 빌리게 되면 세액 공제 혜택을 어떤 차든지 간에 온전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러들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빌려서 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우디 EV 차량의 경우에는 94%가 리스 차량이고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우에도 93%가 리스 차량, BMW도 89%가 리스된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외산 전기차를 사지 말고 국산 전기차를 사라고 세액 혜택을 손본 건데, 오히려 이를 역이용해서 외산 전기차를 리스로 임대하고 있는 이 실정이 과연 옳게 된 법 개정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애매한데, 뭐가 됐든 간에 뭐 화석 연료차보다는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이 뭐 덕분에 늘게 된 걸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적합한 정책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게 또 있었구나. 근데 이 전기차가요, 과연 이제 정말 환경에 좋은 차인가에 대한 그런 좀 논란은 좀 있죠. 전기를 생산하는 그 과정에서 뭐 화석 연료를 쓴다든지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 저희 아버지가 차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전기차를 정말 싫어하세요. 첫 번째는 이제 차가 차같지가 않다. 차의 그 어떤 메커니컬한 그런 느낌이 거의 없이 되게 막 스무스하게 가고 이런 게 일반 화석 연료 차량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르니까 첫 번째로 그게 싫고, 두 번째로는 위험성. 배터리가 이게 한번 불이 붙으면은 이게 그 배터리를 다 연소할 때까지도 안 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이 만약에 차 안에서 사고가 났는데 기절을 했어. 그러면 그냥 죽는 거야, 그대로. 그 두 번째로는 안정성 때문에 되게 싫어하시고, 세 번째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유. 과연 전기가 정말 친환경적인 방법으로만 생산되느냐, 이거인 거죠. 전기 발전소를 돌리기 위한 과정에서도 화석 연료가 쓰인다면 그냥 눈 가리기식의 그런 친환경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되게 안 좋아하시거든요. 뭐 어디까지가 맞는 말이고 어디까지가 틀린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진짜 눈 가리기식인 거죠, 진짜. 여튼 미국에서도 친환경 관련 정책으로 전기차 구매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리스만 더 부추기고 있다. 독 3사만 배를 불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참 재밌는 것 같아. 미국 사람들도 자기네 차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기 차 별로 안 좋아하고, 다 외국 차만 좋아하나 봐. 독일 사람들은 또 독일 차 좋아할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알고 보면 다들 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이걸 보니까 떠오르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시. 네, 제가 이제 하상욱 시인이신가요? 그 트위터에서 시 쓰는 분 있잖아. 그분이 쓴 시가 떠오르는데, 알고 보면 다들 딱히 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불금. 다들 뭐 불금이네 뭐네, 야 오늘은 죽자 막 이러는데, 알고 보면 다들 딱히라고 하는 그런 짧은 이제 통렬한 글이 있었는데요. 그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튼간에 대체 뭐가 알고 보면 다들이라는 걸까? 그렇죠? 생각보다는 별로 별게 없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죠? 예. 지금부터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IFS, Institute for Family Studies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제 가정, 뭐 연인, 뭐 자녀 육아, 뭐 이런 거를 주로 취급하는 그런 사이트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평균적인 성관계의 횟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미국인들의 성관계 횟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통계조사기관인 GSS에 따르면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8세에서 64세 사이의 성인 55%가,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매주마다 성관계를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수치가 감소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2010년에는 50%가 조금 안 되는 성인만이 매주마다 성관계를 한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러다가 작년이죠. 2024년에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1000명 이상의 남녀 중에서 매주마다 성관계를 하고 있다 라고 답변한 사람은 37%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을 주기로 10%씩 퍼센테이지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 한 해 동안 성관계를 갖지 않았음이라고 답변한 인구는 15%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이 되면서 이 비율이 24%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성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도 2배나 증가를 했다. 이 자료를 미뤄봤을 때 젊은이들이 단순히 동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관계 자체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왜 성관계를 다들 안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걸까?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이 되게 됐고요. 한창 왕성하게 이성에게 호감을 가지고 구애 활동을 벌이고 해야 되는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디지털 미디어의 세계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 세대의 젊은 층보다 현재 세대의 젊은 층들은 사회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보다 미디어를 통해서 스스로가 세상을 경험하는 게 더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서 이렇게 SNS에 많이 노출되니까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단점도 있죠. 우울증, 남과의 비교, 자해, 자살 이런 병리적인 현상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성관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일단 사람이 사람끼리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SNS나 스마트폰 이런 걸 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더불어서 2010년에 들어서면서 은둔형 외톨이도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2010년대에 은둔형 외톨이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때문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은둔형 외톨이 인구수의 증가는 팬데믹 이전부터도 그 추세가 짐작이 됐다고 합니다. 2010년대부터 팬데믹 직전인 2019년까지 젊은 성인들이 일주일에 친구와 함께 보내는 평균 시간이 매주 12.8시간이었는데 이게 6.5시간으로 무려 절반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팬데믹을 겪게 되면서 이는 더 심화가 돼요. 그래서 평균 4.2시간만 친구랑 함께 보낸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교적인 정말 만나서 뭘 즐기고 하는 활동 자체가 줄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성관계의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유, 그러니까 젊은 놈들 저 스마트폰 적당히 좀 하고, 인스타그램인지 뭔지도 적당히 좀 해야지, 사람끼리 만나야 될 거 아니여. 라고 젊은 층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미혼 성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혼 부부 간에서도 성관계의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8세에서 64세 사이의 기혼 성인의 59%는 적어도 일주일에 1회 이상 성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었는데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이 수치가 49%로 10%가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치는 젊은 층에서만 줄어든 게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 전부 10%씩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미혼이든 기혼이든 뭐가 됐든 사람들이 성관계를 이전보다 확실하게 덜 하고 있는 세상이 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안타깝게도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더 편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인류는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 때문에 서서히 퇴보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네.
근데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진짜로 요즘에 저는 이제 영서티니까 전 30대니까 뭐 사실은 모태솔로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 내 주변에는. 근데 제가 전에 학원 다니면서도 느끼고 그런 건데 모태솔로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 젊은 층들 중에서는. 네, 의외로. 네, 한 번도 안 만나봤다는 거야. 그럼 그동안에 뭐 했니? 물어보면은 코로나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못 만났대. 우리 때는 이제 뭐 20살 전에 못 사귀는 경우들도 물론 덜어 있었지만서도 20대 초중반까지 모태솔로인 경우는 난 진짜 거의 없었거든. 근데 요즘 친구들은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네. 참 신기했는데 그 중심에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공감돼요. 공감돼. SNS를 통해서 사실 정말 친구보다 더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친구보다 더 연락이 편하고 누구가 어떻게 살고 지내는지 이런 걸 다 SNS를 통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 직접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선 동창회를 나가든지 실제로 만나서 근황을 물어본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요즘에는 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직접 만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정말 직접적인 휴먼 인터랙션이 줄어드니까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진짜로 다 공감돼요. 다 이해가 돼.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뭐랄까, 유튜브든지 아이돌이든지 진짜 치밀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유사 연애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아이돌들이. 야, 원래도 물론 그랬겠지. 원래도 나랑 결혼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들게끔 마케팅을 물론 많이 해왔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아일릿 아일릿 그분들의 그 버블인가요? 그 SNS 소통 앱이 있더라고. 다운받아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원희님을 팔로우 해가지고 했는데, 야 진짜 무슨 카톡 오는 것처럼 문자가 오고, 거기에 내 이름 붙어가지고 오고, 수아야 밥 먹었어? 오늘은 어땠어? 막 이러니까 그 무슨 느낌 들었는지 알아요? 진지하게 내가 굳이 연애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니 이렇게 아이돌 분들이 이렇게 나의 연애 감정을 채워주는데 이런 식으로 셀카도 막 보내주고 그래요. 1대1 메시지인 것처럼 보내줘. 물론 그들은 1대1 메시지가 아니겠지만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느낌이 들게끔 보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이거 굳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연애에 대해서. 그런 게 진짜 이게 무섭게 발달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상업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발달해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만 이번 크리스마스 외롭게 보내나? 나만 이렇게 다들 썸 타고 연애하고 이러는데 나만 못하나?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들 알고 보면 안 해요. 다들 못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내가 행복한 게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조금 슬픈 이야기인데요. 이겁니다. 역대 최강 껄무새의 등장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껄무새가 뭔지는 아시죠? 주식 관련해서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이렇게 껄껄껄껄 거린다고 해서 껄 플러스 앵무새를 붙여가지고 뭐만 하면 껄껄거리는 사람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죠. 어쨌든 역대 최강의 껄무새가 등장했다. 이거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원래 내 인생이 아니면 다 재밌는 거거든요. 과연 누구일지 지금부터 알아보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여기에
커티스 R 프라이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다. 현재 65세이신 분인데요. 이분이 뭘 한 사람이길래 껄무새 최강자냐? 이분의 삶을 잠깐만 살펴보죠. 1982년 렌슬러 폴리테크닉 연구소에서 전기공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요. PC 최초의 그래픽 프로세서인 IBM 프로페셔널 그래픽스 어댑터를 설계한 공학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천재였던 거죠. 그리고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에서 수석 스텝 엔지니어로 그래픽 칩셋 개발을 해왔는데 드디어 1993년 뜻을 함께 하기로 한 3명의 공학자가 함께 만나서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한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 멤버는 크리스 말라코우스키, 그리고 방금 알아봤던 커티스 프라이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젠슨 황입니다. 이 셋이 모여서 만든 회사의 이름이 바로 엔비디아. 실제로 이 커티스 프라이엠이라는 사람이 1993년부터 10년 동안, 그러니까 2003년까지 약 10년 동안 엔비디아의 최고 기술 책임자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엔비디아를 은퇴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대망의 2006년 퇴사 후에 약 3년 뒤 엔비디아의 주식을 전부 팔게 됐습니다. 전부 매도를 한 거야. 2006년에. 하지 말지. 팔지 말지. 미쳤어. 자, 포브스에서는 커티스 프라이엠의 순자산을 3천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400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근데 만약에 2006년에 엔비디아의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면 현재 순자산이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2조 3064억 원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몇 배야? 이게 몇 배야? 이게 100배가 넘는 거죠? 예. 네. 어떻게? 물론 제가 남의 걱정할 입장은 아니에요. 예. 네. 400억 있으신 분을 제가 걱정할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그 400억이 102조가 될 수 있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살아? 저는 못 살아요. 예? 102조가 될 수 있었는데 400억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까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400억 있으면 부자죠. 그리고 관련해서 보니까 복지 재단 같은 것도 설립하시고 기부도 하시고 되게 좋게 사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아쉬울 건 아닌데 이 주식이라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로 저도 잠깐 했어요. 잠깐 진짜 조금 했어요. 그게 왜 했냐면은 그때 옛날에 스타벅스 일할 때 어떤 직원분이 저한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수아님 혹시 주식 하세요? 그랬더니 전 주식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전 주식 같은 거 안 합니다. 코인도 안 하고 다 안 한다고. 그랬더니 빨리 하시라는 거야. 지금 수아님만 안 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 일하는 직원들 다 주식하고 있다고. 그래서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때 되면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말았어. 그러다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취업을 해서 돈이 좀 모이니까 주식을 좀 해볼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약간 좀 심심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저축성 느낌으로 차근차근 넣었어, 돈을. 근데 그 한번 트럼프 씨가 관세 관련해서 약간 최근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폭탄 발언 할 때마다 3%씩 빠지는 거야, 주식이. 아니 이게 저축성 그 주식 투자라고 하지만 저축이랑은 다른 거잖아, 그죠? 예금은 차박차박 돈이 쌓이고 돈이 깎일 일은 없는데 얘는 돈을 몇 개월치 쌓았더니 돈이 깎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다른 누구의 그것도 아니야. 그냥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이러니까 미치겠더라고. 내가 계속 보고만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해외 주식을 했는데 미국 주식.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할 때만 해도 미국 주식이 그게 안 됐거든. 우리나라에서는 밤 12시부터인가 밖에 못 했어.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 할 수 있어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새벽 넘어서까지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트럼프가 무슨 말 하나 안 하나 이것만 보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사람이 할 게 아니다. 그냥 다 팔았어요. 그래서 후회하나요? 저는 후회 안 합니다. 아니 이게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겠지 주식이. 근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아니 지금 200%가 오르는 이건 또 뭐야? 아니 내가 이거 돈을 엿다가 놓았으면 얼마나 벌었겠네.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무형의 것과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하면 안 되겠다. 나는 진짜 할 성격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같이 좀 머리 안 좋은 사람들은 그냥 예금이 낫지. 이 주식하면 이제 큰일 나겠더라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되게 유명한 영화 중에서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분 나오는 영화 있는데 그게 월스트리트 이야기거든요. 주식 중개인 있죠? 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혹시 안 보신 분은 보세요. 재밌어요. 그게 결국은 뭘 말하느냐? 주식 시장에 대한 거품,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회사의 값어치를 보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과연 맞을까에 대한 거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투자하는 게 정말 그 회사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이 회사의 비전 이런 걸 봐서 투자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 내 돈을 불리기 위해서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나 이거에만 관심이 있잖아. 근데 이제 주식 중개인들은 그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고 팔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사고 팔면서 생기는 수수료를 받잖아. 그걸로 부자가 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심지어 실화야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내가 내 욕심을 투영해서 누군가가 돈을 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주식을 더 못하겠더라고요. 누군가는 벌겠죠. 하지만 나는 벌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벌어서 내가 힘들 바에는 안 힘들고 그냥 편하게 살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식은 당분간 손도 대지 않기로 제가 다짐을 하고 털고 나왔습니다. 여튼 그런 껄무새 최강자에 대한 커티스 프라이엠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가장 비싼 제작비가 든 게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게임 산업이 진짜로 장난 아니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가장 비싼 제작비가 들어간 게임은 뭘까요? 일단 그래픽이 되게 좋아야 되겠죠. 진짜 같은 그래픽일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엄청나게 큰 IP를 가지고 있는 뭐 포켓몬 같은 그런 게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틀필드나 콜 오브 듀티 같은 전쟁 게임 있잖아. 총 게임 이런 게 좀 제일 비싼 제작비 같은 게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떤 게임일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이고요. 개발 비용이 가장 많이 든 비디오 게임 목록이라고 하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은 비용이 든 게임은 바로 이겁니다. 모노폴리 고. 모노폴리 고. 이거야 이거. 뭔지 아시죠? 부루마블. 이거 아니 부루마블이 왜
부루마블이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든 게임이라고 하네요. 이게 왜일까요? 2023년도에 만들어진 게임이었는데요. 사실은 제작비는 별게 안 들었겠지만 마케팅 비용이 1,000만 달러가 들면서, 네, 마케팅 비용에 1,000만 달러. 이게 말이 돼? 역대 최대의 개발비가 들어간 게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안드로이드랑 iOS, 아이폰에 있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2등이 의외로 원신, 겐신 임팩트입니다. 이게 중국 게임이죠. 사실 중국이 그렇게 게임 산업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 이제 막대한 자본금을 이제 밀어붙이면서 이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 원신 임팩트 전에 아마 붕괴 서드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게임을 관심 없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당시에 일본산 게임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굉장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그런 휴대폰 게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임이 있을 수가 있나 하는 정도가 당시에 제 소감이에요. 진짜 잘 만들었어. 그 다음 나온 게 원신 임팩트인데, 그 게임이 이제 974만 달러가 들면서 2등이었네요. 역대 개발비 중에서. 세 번째는 스타 시티즌입니다. 이건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네 번째가 제가 생각했던 콜 오브 듀티네요. 블랙옵스 콜드워입니다. 총 게임이고요. 2020년도에 발매된 게임입니다. 이제 85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가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입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했던 게 대부분이네요. 콜 오브 듀티가 지금 몇 등이야? 4, 5, 6등을 다 차지했네요. 이게 그래픽이 되게 좋고, 그리고 워낙 인기 있는 프랜차이즈라서 제작비가 많이 들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전혀 1등이 아니었네요. 여튼 그렇고, 다음 7위가 사이버펑크입니다. CD 프로젝트의 사이버펑크.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예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총게임인데, 저도 가지고 있고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웬만한 국가들에서 전부 더빙판으로 제작이 됐어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더빙판 게임이 몇 개나 있나 생각했을 때 몇 개 없는데, 사이버펑크는 더빙으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514만 달러가 들면서 7위, 8위를 차지했네요. 다음은 배틀필드 6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확실히 총 게임류들이 그래픽이 얼마나 좋으냐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탑 10에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은 마블의 스파이더맨 3입니다. 이것도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1, 2가 그래픽 되게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위권에 올라갈만 하네. 397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다음 10위는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입니다. 모던 워페어 시리즈가 상당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콜 오브 듀티 4 모던 워페어 1,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인가 그때 나왔던 게임인데, 사실 그 전까지는 총 게임의 스토리라든지 그런 게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 심지어 이 3D 총 게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카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FPS 장르를 개척하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게임 장르에서 스토리라는 것은 포르노의 스토리만큼이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야동에서 기대하는 게 스토리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말을 하기도 했었거든. 심지어 그 장르를 개척한 사람도. 근데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때부터 사람들의 스토리라든지 스펙타클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확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콜 오브 듀티 쪽이 10위권에 많이 포진을 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블 스파이더맨 2고요. 325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마블의 울버린이네요. 이건 안 해봤어요. 개발이 아직 발매가 안 됐군요. 2026년도에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그렇고,
그 밑에는 파이널 판타지 7입니다. 야, 파이널 판타지 7은 97년도 게임인데 10위권이야? 그 당시에 사활을 걸고 만든 거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파이널 판타지 7은 그래픽적으로도 그렇고 스토리로도 그렇고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중에서 가장 명작이라고 손꼽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최근에도 리마스터가 돼서 또 발매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납득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은 The Last of Us Part 2입니다. 267만 달러가 들었네요. 이것도 뭐 그래픽 같은 거라든지 게임성 같은 거는 뭐 두말할 게 없죠. 스토리가 문제였죠. 스토리 때문에 이제 원 제작자였던 닐 드럭만이 욕을 오지게 처먹은 그런 게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마블의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입니다. 이것도 뭐 사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마블 스파이더맨 시리즈고요. 스파이더맨 시리즈 게임들은 이전에도 많았어요. 원래 플스2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다 그랬는데, 정말 뉴욕 도심을 막 활공하는 그 액션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시리즈 게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이 중요했겠죠? 그래서 개발비도 많이 든 게 보이네요. 다음은 호라이즌 시리즈입니다. 포비든 웨스트라고 하는 최근작이네요. 그렇고 다음은 헤일로 2입니다. 번지 스튜디오의 2004년작 200만 달러가 들었네요. 그 밑에는 데스티니입니다. 이것도 이제 FPS 게임인데 RPG랑 장르가 혼합된 그런 류의 게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네요. 예, 크래프톤 이제 우리나라 게임사죠. 예, 여기서 엄청난 기대작이었거든 이게. 그래서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는데 망했죠. 아무도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174만 달러가 들었네요. 다음은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입니다. 2018년도 게임이고요. 사실은 툼레이더라고 하는 영화가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원래 게임 원작인데 헐리우드 최고의 섹시스타인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해당 작품으로서 인기를 많이 얻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 원작 게임이 최근에 이제 재개발이 돼서 나오게 됐는데, 이 시리즈도 그래픽이 되게 좋다고 이제 정평이 나 있죠. 다음은 데드 스페이스 2입니다. 2011년도 게임인데 168만 달러가 들었다고 하네요. 데드 스페이스는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때가 제가 중학생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너무 무서워. 에일리언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재밌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 이게 이 우주에 갇히면서 벌어지는 일이거든. 얘가 원래 우주선 원래 고치는 사람인가? 그랬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서 막 괴물들이 우주선에 들어오게 된 거야.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재밌습니다. 최근 작들은 좀 평이 좀 안 좋은 것 같던데 1이랑 2는 상당히 좀 수작이죠. 아무튼 그렇고, 다음 그랜드 세프트 아우토 4입니다. GTA가 146만 달러를 썼네요. GTA 5가 없네 오히려? GTA 5는 집계가 안 됐나 보지? 아, 여기 있네요. Unofficial Figures라고 해서 여기에 전당이 또 있네요. 요거는 따로 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 지금 알아보는 건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들만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배틀필드 4가 있습니다. 배틀필드 4는요 제가 정말 재밌게 한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배틀필드 시리즈는 사실 콜 오브 듀티랑 자웅을 겨루는 그런 시리즈인데 조금 결이 달라요. 콜 오브 듀티는 제한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토리라든지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는 게임인데, 배틀필드는 진짜 내가 전장에 참여한 느낌이 들어. 왜냐면 이게 막 32대 32 싸움 막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팀이 32명, 적 팀도 32명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전쟁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맵도 엄청 넓어요. 여튼 그렇고, 다음 또 쉔무라고 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이건 또 아실 분은 아실 텐데, 극단적인 사실주의를 표방해서
이제 너무 사실적으로 게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말아먹은 그런 게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세가를 휘청이게 만든 게임이라고도 들었거든요. 여튼 그렇고 그 밑에 더 위쳐 3 와일드 헌트가 있습니다. CD 프로젝트 아까 그 사이버펑크 만들었던 그 회사가 급부상하게 된 그런 이제 게임 시리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도 이제 드라마로도 이제 제작이 됐었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게임을 2번 샀는데 재밌어서 2번 산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제가 아마 플스 버전으로 한 번 샀고 두 번째는 스위치 버전으로 2번 샀는데 재밌어서 산 게 아니고 재밌대 게임이. 게임이 재밌대. 샀어. 어려워. 집중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쳐 3니까 1, 2가 있었겠죠. 실제로 1, 2가 있어요. 근데 3부터 하려고 하니까 좀 이제 진입 장벽이 있고, 그리고 특유의 그게 있어. 그 아시죠? 진입 장벽 있는 게임들은 어디까지 하면은 재밌대. 여기까지만 참고하래. 요거만 넘어가면 재밌다는 거야. 난 근데 그걸 못 넘어가겠는 거야. 그래서 2번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시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튼 그렇고, 다음 라쳇 앤 클랑크 리프트 어파트라고 하는 게임이네요. 이것도 아마 플스5로 나왔던 게임인가? 그럴 겁니다. 라쳇 앤 클랑크도 시리즈가 아마 플스2부터였나? 플스1부터 있었나? 뭐 그런 게임인데 재밌어요. 네, 전형적인 이제 그 TPS 게임이고요. 약간 애니메이션 느낌도 나면서 되게 아기자기한 게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슬라이 쿠퍼 시리즈랑 이제 항상 플레이스테이션 시리즈를 견인했던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와치독스입니다. 유비소프트의 게임인데 90만 달러가 들었네요. 이때를 기점으로 제가 봤을 때 유비소프트는 좀 나락을 가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네들이 왜 그거냐면은 게임 트레일러, 그러니까 예고편을 기가 막히게 뽑아. 야 미쳤다, 이게 된다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은 전혀 그런 게임이 아니야. 그래서 와치독스부터 욕을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얘가 막 도심의 해킹범이라서 막 CCTV도 해킹하고 막 도시 어디도 해킹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벌어지는 액션 활극인데 그다지 평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고, 다음은 톰 클랜시의 고스트 리콘입니다. 이것도 89만 달러가 들었는데 이것도 제가 제대로 해본 적은 없어요 사실. 예. 근데 한번 해봤는데 그다지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예. 약간 이게 잠입 액션 게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010년작 그란투리스모 5입니다. 87만 달러가 들었네요. 그란투리스모 시리즈는 이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구매해서 하는 게임 중에 하나죠. 이게 아주 실사 바탕의 이제 레이싱 게임이라서 사실 이전까지는 레이싱 게임 하면은 달리는 맛, 약간 과장성 이런 게 좀 더 두각이 됐다면 이 친구는 정말 실사 기반의 레이싱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어스 오브 워 3입니다. 2011년 게임이고요. 67만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엑스박스 전용으로 나왔던 게임인데 저도 몇 판 안 해봤어요. 잘은 몰라요. 근데 또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계 행성에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거지? 지금의 약간 그 워해머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여튼 그렇고, 다음도 기어스 오브 워 저지먼트군요. 그 밑에 2010년에 헤비레인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명작입니다. 이게 플스3 게임인데 저도 이거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랙티브 게임의 붐을 일으켜 온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 그게 뭐냐면은 진짜 내가 몰입해서 하는 스토리 기반의 게임 있잖아. 그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같은 류의 게임이죠. 그게 거의 원조격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 아빠가 애가 납치를 당하면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재밌습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게임이다. 다음은 파이널 판타지 9입니다. 이것도 명작이란 말을 듣긴 들었어. 근데 저는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 밑에는 블랙 미스 우콩
검은 신화 50이 있습니다. 70만 달러가 들었네요. 최근에 그래픽 되게 좋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게임인 또 중국 게임인데 해보진 않았습니다. 예. 해야지 하는데 또 안 하게 된다니까. 그 밑에는 E.T. The Extraterrestrial이라고 하는 아타리 게임이 있습니다. 1982년작인데요. 68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2025년 요 리스트에 1982년도의 게임이 있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신박한 상식 알아보는 시간대에 전에 알아본 적도 있습니다. 이게 인기 있는 영화가 발매하면은 그 영화 발매의 타이밍에 맞춰서 게임을 같이 발매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관행이었던 거야. 그래서 E.T.가 엄청나게 메가 히트를 쳤잖아요. 게임도 같이 만들 수밖에 없던 거지. 근데 시간이 2달밖에 안 돼. 심지어 이런저런 시간 찼대고 뽑다니까 한 달밖에 안 되는 거야. 게임을 만들어서 발매하는 데까지 한 달밖에 안 되는 거야, 시간이. 그래서 만들긴 만들었는데 개판인 게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 줄 알고 대량으로 막 찍어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팔아서 저기 사막 얻다가 묻었다, 덤핑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는데 도시전설이었죠, 그게. 근데 실제로 그게 사실인 게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예. 정말로 아타리에서 사막 얻다가 한가운데다 묻어놨던 게 나중에 발굴이 되면서 그게 실제였던 게 밝혀지게 됐죠. 전에 도시전설 알아보는 시간대에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하프라이프 2가 있군요. 밸브의 대표작 중에 하나고 지금의 스팀을 잊게 한 게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게임이죠. 장비를 정지합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그 게임입니다. 요 때부터 게임이 되게 영화 같아졌어요. 그 전까지는 단순한 게임들이 많았다면 이때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연출도 그렇고 확실히 이 밸브가 선구안이 있는 것 같아요. 하프라이프 3가 나오네 마네 이것 때문에 말이 많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과연 3가 나올까요? 다음으로는 고스트 오브 스시마 있습니다. 2020년도 게임이고요. 60만 달러가 들었네요. 예, 요거는 약간 좀 뭐랄까 다크 소울류 시리즈의 약간 아시아 버전의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죠. 최근에도 게임이 나왔지? 고스트 오브 요테인가? 해가지고 게임이 나왔어요. 이거 후속작입니다. 일단 그렇고 비공식작도 좀 알아볼까요? 네, 비공식작은 조금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1위가 그랜드 세프트 오토 5 GTA 5입니다. 333만 달러가 들었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이 GTA 시리즈는요 발매할 때마다 발매 최고 비용의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돼 있는 게임 중에 하나고 항상 발매 첫날에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의 기네스북을 얘네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에 6가 나올 텐데 내년으로 연기가 됐죠. 어쨌든 내년에 나오게 되면은 또 기네스북 기록을 갈아치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인 사실성 그리고 범죄에 관련된 게임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참 즐겨하는 그런 게임이죠. 저는 GTA 시리즈를 2 때부터 했는데 이 당시의 그 충격은 잊을 수가 없어. 보통 선역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착한 쪽이 돼서 나쁜 쪽을 없애는 게 보통 게임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범죄자의 입장에서 게임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신박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에 막 경찰을 죽이고 막 이런 게 게임에 나오는 적나라한 게임이어서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는 GTA2가 진짜 명작으로 남아있어요. 그렇고 다음 비공식 2등의 개발비가 들어간 게임은 Red Dead Redemption 2입니다. 213만 달러가 들었네요. 이것도 방금 알아봤던 GTA를 만들었던 락스타 게임즈에서 개발한 게임이고요. 이것도 극단적인 실사주의를 표방하는 서부 시대의 액션 활극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게임 하나 만드는데 2천억씩 태운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합니다. 하여튼간에 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다 알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근데 뭐가 됐든 간에 모노폴리 고가 1,000만 달러의 마케팅 비용을 쓰면서
1등의 개발비의 비용을 쓴 게임이라는 게 진짜 놀랍네요. 상상을 아예 못했어. 그리고 그렇게 쓴 거에 비해서 나한테 알려진 게임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게임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뭐 모노폴리라는 게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모두가 즐길 수 있다면 엄청나게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그런 압도적인 마케팅을 써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참 신기한 그런 이야기였네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신박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재밌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에 신박하고 으스스하고 기괴한 그런 상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아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죠.